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는 이양희 교수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발로 뛰는 활동 덕에 문제들은 빨리 해결됐고 그 점을 인정받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 관련 기구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양희 교수가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어머니들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밥을 좀 달라, 뭐 좀 달라 다니셨는데 그분들 이렇게 붕대 감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늘상 보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도 좀 닮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그 뭐 학생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해도 그 괴롭지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그래도 그런 건 괴롭지가 않고. 환자나 굶주린 사람들을 보살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 자란 이양희 교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양희 교수의 아버지는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의 거목 이철승 선생. 이양희 교수는 부모님의 일남일녀 중 금지오겹 외동딸입니다. 우리 딸내미 잘났지? 응? 당신 사과자 치느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사진 잘 찍었어. 저러고 보니까 당신 안 닮았네. 미남으로 잘 찍어. 미남 좋아하네 참. 추나면 못 살겠네다. 인물이 좋았어요. 나는 그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인지 몰랐거든. 해방 뒤부터 13대 총선까지 정치가로 활약한 남편은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었고 그 곁엔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하고 봉제사도 하고 집안 어른들 모시면서도 그 많은 동지들을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내가 없을 때, 망명할 때, 혹은 형무소에 잡혀갔을 때 그 일을 전부 혼자 다 처리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동지고 같은 독립운동자고 건국운동자로 그리고 내요관이고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 야당 정치인으로 한때 대선 주자로까지 각광받았던 이철승 선생의 정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파란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반일 학생이었던 이철승 선생은 해방 뒤부터 정치에 뛰어듭니다. 유신 헌법에 반대하며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야당이었던 신민당 총재가 되기까지 1970, 80년대 정계를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그의 집에 불을 낸 것입니다. 당시 집에는 9살이던 이양희 교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막 당황을 하시니까 저를 들쳐업고 막 빨리 튀어나가려고 대문을 이제 향했는데 어머니가 스탑 하시더라고요. 잠깐 그러시면서 저는 그때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어릴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불구덩이를 들어가시는데 가서 열쇠를 불에다가 비춰서 호마이카 장의 그 열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호마이카 장을 열고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강인하시게 딱 스톱을 하고 여기 같이 죽고 같이 살고다. 그러고 이 불빛에서 그거를 찾는 그 순간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서네요. 위태위태했던 순간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요. 그때 내가
머리 잘 안 썼으면 다 시스코 다 죽었어. 다 죽었지 우리. 테러라는 게 뭔지 아유, 아유. 테러를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격변의 시기에 정치인의 아내였던 어머니는 고비 때 남편보다 더 침착하고 강했습니다. 또 뒤에선 남편의 동지들을 챙겼습니다. 전주가 지역구여서 전주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주무시고 가면은 그 요에 까맣게 이들이 붙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거를 아마 의사이셨기 때문에 햇빛에다가 갖다 넣으시고 거기에 또 적절한 또 약을 또 뿌리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걷어들이고 또 쓰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아마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셨고, 또 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싫은 표정을 지셨더라면은 아마 저도 많은 편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절 소아과 의사였던 어머니는 동지들뿐 아니라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을 주로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환자와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솔선수범을 하면은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난. 내가 너 이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내가 옳은 길을 가면은 자식이 보고 그거를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나 어머니가 죽고 이럴 때 나쁘다 이런 걸 아는 거야 다. 그 세포 조직에 그게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고 그런 그 정신을 즐겁게 해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이양희 교수. 어머니의 가르침은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든 나누고 힘들 때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것. 어머니의 철학은 이양희 교수가 생각하는 인권의 뿌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작으시잖아요. 형제 중에서 제일 작으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히 크셨어요. 키가 이래요 다 우리 언니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작게 저만 조그매. 거에 대한 돌연변. 한이 맺히셔서 이제 나는 딸을 낳으면은 큰 애를 낳아야겠다. 근데 저보고 좀 너는 근데 조금 좀 과했다. 약간 좀 오버사이즈. 김장하는 딸을 도와주러 어머니가 딸네 집에 왔습니다. 이양희 교수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살고 있지만 김장을 30폭이나 합니다. 동지들 먹을 것까지 챙기느라 매년 김장을 200폭이나 했던 어머니. 어머니를 그대로 닮은 이양희 교수는 주변 지인들을 챙기느라 김장을 넉넉히 담급니다. 아버지가 또 정치를 하셨으니까 옛날에는 야당 정치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 동지들이 그냥 뭐 동지들이 고생을 하니까 줘야죠. 하시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다 쏴주고 그러셔요. 아버지의 동지들과 지지자들 때문에 어린 시절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어요. 우리 집은 꼭 서울역 3등 대합실 같다고. 늘 대문이 열려 있고 사니까 이거는 뭐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야. 늘 동지들 와서 있고 늘 먹고 자고 그냥 한 방씩 3년에 전통 취미를.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갑게 살핀 어머니였지만 딸에게만큼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이 속 넣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이거 좀 하고 싶어서 그냥 가진 아양은 다 떠나는데 이런 거 안 시키거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수도가에 가서 배추 씻는 거부터. 내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또 딸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좀 스파르타식이거든. 근데 이제 이 일을 순서대로 네가 알아야 나중에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일을 시키더라도 알아야 시킨다. 네가 알아야지 시키지. 그거 모르고서는 절대 못 시킨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시키신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줄 알고 남한테 굴하지 않고
남한테 처지지 않고. 손이 귀한 외동딸이지만 일부러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던 어머니. 어머니는 딸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성이 되길 바랐습니다. 부모님 덕에 어린 시절부터 양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미국 망명 시절 빈민가에 살 때는 흑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고, 그것은 빈부격차나 인종차별 등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동지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직선적이셔요. 그리고 누구를 한번 지적을 해야겠다면은 뭐 딱 타협 없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늘 싫어하잖아요. 보스가 그러면은 다 싫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가서 다 또 이렇게 거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국에서 이 국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내가 뭐 합의를, 국제사회 합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정치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은 어머니에겐 훌륭한 지도자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돋쳐 있으면 나가서 사는데 모든 게 불만이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지. 정치인 생활이라는 게 여러 사람을 대인관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사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꼭. 이게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가야 돼요, 이 결의안이.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을 시키고 다 포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막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I fully understand, I fully support you. May I kindly ask you. 그리고 하죠. 유엔에서는 사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양적인 그게 있느냐, 나보고 맨날 참선을 하느냐, 어떻게 정말 때려주고 싶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참느냐. 우리 어머니가 딱 그 얘기 한 거죠. 너의 것 뭔가를 다 그냥 아침에 경대회에다 놓고 와라. 근데 지금 내가 호텔방에 놓고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같은 어머니의 산 교육은 이양희 교수가 위원장 시절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는 데 큰 힘을 발휘했고, 그 결과 아동 권리 법안을 이뤄내는 데 성공합니다. The committee believes that an optional protocol establishing a communications procedure would constitute an important shift towards the recognition of children as subjects and holders of rights. 이 법안은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의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직접 유엔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매우 획기적인 것입니다. She's also had to discuss it in other fora and to try to persuade people that this is an important thing. So I think she has been very important to this whole new optional protocol, which does give children the right to complain to the committee. 늘 아이들을 존중했던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랐기에 나올 수 있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이양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눈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이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박지영 검사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무부에 속해 있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양희 교수. 정부가 여성과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입니다. 학대 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이제 강력범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좀 더 깊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해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라 볼 수 있는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의 기본법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법에서 많은 걸 다뤄주고 거기에서 이제 복지에 관한 거는 복지와 학대 부분은 학대 사건 처리에 대한 거는 따로 특례법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이양희 교수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많이 좀 더 이렇게 좀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좀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유엔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활동한 경험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무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집안일을 돌보던 어머니가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금 90을 바라보거든. 그리고 다들 뭐 다 취미생활을 하시고 이 친구는 요새도 운동 열심히 하고 저 친구는 글 쓰는데 돌아다니고 이 친구는 가사에 너무 열중해가지고 허리가 다 아프고 그런 지경이에요. 여기 없어? 저거 사진 아니 이게 안 보여. 한 달에 한 번 있는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 맞죠? 어머니는 최고의 외과 의사를 꿈꾸던 공부 욕심이 많았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대학으로는 마지막이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 밑에서부터는 이제 대학으로 됐거든. 거기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내 얼굴이라고. 대학 시절 열렬히 학생 운동을 했던 어머니는 여학생회 회장을 했을 정도로 자기 주장이 확고했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그때 대장 노릇하고 하여튼 우리들을 그냥 모두 운동 저기 그 우위 쪽으로 자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애많이 썼지 내가. 의자에 앉아가서 그 저거 결혼식을 했거든. 유명하게 결혼식.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억에 나. 저를 어떻게 큰 결혼 하나 하고 물어보지. 추운데 이제 이가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았니? 거기 이제 사식 누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그 영천 고개 그 찬바람에 TV가 되더라고. 갑자기 TV가 왔는데 막 그냥 대단하더라고. 막 쏟아지는데 말이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자 세우기도 죽었다 이런 거. 당시 남학생회 회장이던 남편을 만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결혼한 어머니. 그 후 자신의 꿈은 접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가정보다는 나란 일에 힘쏟는 남편 때문에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임산부의 몸으로 혼자 피난을 가야 했고 남편의 2번의 망명과 투옥으로 경제적인 책임도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책임은 늘어났고 의사로서의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후회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딸이 이만큼 사회 활동도 하고 세계를 누비면서 그래도 유엔 아동인권에서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자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성공한 거다 싶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거 지금 따지면 안 되죠. 묻어버려야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묻어버렸죠. 묻어버렸어. 뭐가 있니 거기? 기억 저편으로 잠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는 꺼내보지 못하도록 마음속 깊이 숨겨둔 어머니의 꿈. 이양희 교수는 어머니가 묻어둔 꿈을 대신 이뤄준 고마운 딸입니다. 참. 기대하시라. 아이 진짜로 하시겠어. 기대하시라. 두두두두둥. 시끄러. 그건 보기 싫어져.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아는 딸이기에 모녀 사이는 나이가 들수록 애틋해집니다. 참 아버지 부모는 참 핸섬하셨어.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 그렇다 그래야지 뭐라 그러니?
자신의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정작 딸에게선 세월을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지금 모습이야, 이 얼굴이. 저요? 창희 언니 눈에만 그래. 우리 창희 언니 눈에는 내가 하나도 안 변했지, 그지? 안 변했어. 이 딸은 커다란 애가 그냥 벌쩍벌쩍 뛰고 너 그래도 가만두니? 내버려둬. 큰 미국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냥 동네가 시끄럽게 떠들고 너 그래도 예 나도 나 그런. 있는 그대로의 딸을 존중한 어머니는 이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딸을 응원합니다. 딸한테 이렇게 널 이렇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 마음 푹 놓고 일 실컷 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고 힘을. 늘 딸을 믿고 지지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양희 교수는 그 시절 모두가 반대하던 인권 전문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아기부터 인권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양희 교수. 그 생각의 중심에는 어린 시절 꼬마 양이가 늘 보던 병든 이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딸을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